로마 황제들의 놀이터가 되기 훨씬 전 이탈리아 반도는 그냥 햇볕이 너무 뜨겁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합의하지 못하는 부족들의 북적거리는 하숙집 같았다. 라틴족, 사빈족, 에트루리아인, 그리고 그리스인까지 한 주방을 놓고 티격태격하는 세입자처럼 이 땅에 몰려들었다. 라틴족은 굶지 않으려는 촌부 농부였고 에트루리아인은 염소를 화요일마다 제물로 바치며 권위를 뽐냈으며 그리스인은 철학과 신화를 들이밀며 이웃들을 지루해 죽게 만들었다. 비옥한 땅은 축복이었지만 어느 부족이든 자기 것이라고 우겼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제국 리허설 같았다. 서로 짓고 팔고 빌고 싸우고 그리고 태양은 균등하게 다 구워버렸다. 누구도 몰랐다. 이 혼돈스러운 셰어하우스에서 나중에 집주인까지 정복할 로마가 태어날 줄은. 지금의 이탈리아 반도는 그냥 시끄러운 문화 장터였을 뿐 모퉁이마다 드라마를 만들며 미래의 와인과 정복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한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제국의 무대를 세팅하고 있었다. 부족들의 시끄러운 혼합 속에서 현대 막장 드라마도 소박해 보이게 만드는 전설이 탄생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야기다. 버려진 아기 쌍둥이는 티베르 강에 던져졌는데 당시 강은 강이자 쓰레기 처리장 역할도 했다. 그러나 운명은 아이러니를 사랑했는지 암늑대를 보내 그들을 젖먹였다. 미래도시 창립자만큼이나 개 젖을 먹고 자라는 것이 어울리는 게 또 있을까? 시간이 흘러 형제는 로마의 첫 번째 민족 스포츠가 바로 형제 싸움임을 증명했다. 도시를 세우자고 합의했지만 위치, 이름, 아마도 누가 큰 방을 차지할지도 두고 싸웠다. 결국 분쟁은 격화되었고 로물루스는 훗날 로마 황제들이 완벽히 계승할 갈등 해결법을 시연하며 레무스를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는 태어났다. 형제나 단합이 아니라 좋아, 같이 못 살 거면 그냥 살지도 마라는 선언에서. 교훈은 로마에서는 가족 다툼조차 피비린내, 나는 정치의 전례를 세웠다는 것. 새 도시는 티베르 강변의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경고 라벨이었다. 입장시주의 형제 싸움은 제국으로 번질 수 있음. 로물루스가 형제 사례로 도시를 세운 뒤 토지 분쟁을 해결하는 매우 로마다운 방식. 다음 영향의 장은 에트루리아인에게서 왔다. 이웃들은 멋진 아치, 하수도 시스템, 종교의식 집착을 들고 으스대며 나타났다. 마치 저녁 한 끼를 위해 집 전체를 다시 칠해야 한다고 우기는 과잉교양 세입자 같았다. 그들은 초기 로마인들에게 비만 오면 무너지지 않는 벽을 세우는 법, 모기를 룸메이트 취급하지 말고 늪을 말리는 법을 가르쳤다. 또 장례식에서 유족들이 서로 정중히 죽여주는 오락거리였던 검투 경기도 소개했다. 정치도 예외가 아니었다. 왕, 집정관, 파스케스, 말 잘 안 들으면 장례식 공연 오프닝 무대에 서게 된다는 권위의 상징들. 로마인들은 늘 그렇듯 유용한 건 모조리 훔치면서도 에트루리아인들이 너무 번쩍거린다고 투덜거렸다. 결국 로마는 건축, 정치, 피 튀기는 오락의 칵테일을 흡수해 운명을 빚어냈다. 에트루리아인들이 제국 건설 스타터팩을 건넨 셈이었다. 1단계 배수로 만들기, 2단계 관료제 발명하기, 3단계 무료 칼부림쇼로 민심 달래기. 에트루리아인들이 로마의 배수로와 장례용 칼싸움을 선물했다면 그리스인들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을 가져왔다. 아이디어. 남이탈리아와 시칠리아의 식민지에서 알파벳, 조각상, 연극, 그리고 올림포스 산에서 누가 누구와 엮였는지 세대를 혼란스럽게 만들 만큼의 신화를 들고 왔다. 로마인들에게는 마치 지적 허세 가득한 룸메이트가 저녁 식사 때마다 호메로스를 읊조리는 느낌이었다. 철학도 들여왔는데 로마인들은 이해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게 싸움에서 이기는데 무슨 도움되냐라고 생각했다. 예술과 조각도 합류했는데 주로 대리석으로 만든 벌거벗은 남자들이었으니 훗날 톡에 집착하게 될 문화에겐 묘한 선택이었다. 물론 신들도 따라왔고 이름만 라틴어로 바꿔치기 했다. 주피터와 마르스는 가짜 코수염 붙인 제우스와 아레스였다.
로마인들은 부끄럼 없이 베끼면서도 실용적 변주를 더했다. 좋아, 그리스인들이 드라마를 발명했지. 근데 이걸 정치 선전에 쓸 수 있을까? 결국 그리스인들이 넘겨준 건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폭력과 야망을 문명이라는 옷으로 포장하는 도구 상자였다. 로마는 빨리 배웠다. 왜 단순히 형제를 찌르는데 그칠까? 그 이야기를 신화로 만들고 신전벽에 새겨버리면 되지. 티베르 강가에서 라틴의 고집, 에트루리아의 화려함, 그리고 그리스 철학이 섞여 발효되며 로마적이라는 칵테일이 만들어졌다. 원래는 오두막과 염소, 몇 마리 있는 진흙탕 마을이었는데 어떻게든 스스로 세계를 지배할 운명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누더기 튜닉을 입은 농부들은 이해도 못하는 그리스어를 인용하며 관계 문제로 싸웠고, 사제들은 에트루리아 의식을 슬쩍 베껴 자기네 발명품인 척했으며, 모두가 동의한 건 칼로 찌르는 게 토론의 정당한 해결책이라는 점이었다. 서서히 혼돈 속에서 질서가 생겼다. 길이 깔리고 시장이 북적이며 원로원이라는 속삭임이 등장했다. 본질은 농사보다는 말싸움을 더 좋아하는 늙은이들의 모임. 로마인들은 단순히 영향을 흡수한 게 아니라 그것을 리믹스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다. 실용적이고 무자비하며 야심찬 로마는 모순 속에서 번성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겉으로는 가난해 보이지만 부유한 꿈을 꾸고 수십 명의 신을 섬기면서도 결국은 칼만 믿으며 이웃에게서 빌려오면서도 언제나 저작권은 자기네 것이라 주장했다. 더 이상 변두리 촌락이 아니라 역사의 고집불통 유아, 훗날 제국을 흔들 떼쓰기를 이미 시작한 존재였다. 수세기 동안 에트루리아 왕들에게 부려먹히던 로마인들은 마침내 참을 만큼 참았다. 기원전 5억임 9년, 그들은 군주제가 과대평가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왕족이 왕관을 쓴 리얼리티 쇼 악당처럼 굴 때. 마지막 결정타는 왕자가 절대 권력이란 결국 절대 찌질이를 만든다는 걸 증명했을 때였다. 분노한 로마인들은 왕을 내쫓고 궁전 문을 쾅 닫으며 자랑스럽게 선언했다. 왕은 이제 그만. 물론 황제를 발명할 때까지 충실히 지켰다. 그러나 군주제를 대신한 건 평등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한 주인을 잃고 잔소리 많은 주인단을 얻은 셈이었다. 공화정의 탄생은 시끄럽고 엉망이었으며 아주 로마다웠다. 쇠스랑든 농부들과 토가 입은 원로들이 모두 자유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더 많은 땅을 노렸다. 그렇게 로마는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다. 겉으로는 민중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세금만 더 거치는. 그래도 공화정은 세계에 대담한 선언이었다. 우리는 왕을 싫어한다고 말하면서 사실 속으로는 다시 왕을 뽑고 싶어 안달이 난 도시. 다만 직책 이름만 바꿔서. 왕들을 쫓아낸 뒤 로마인들은 폭정보다는 체계적인 말싸움처럼 보이는 새 제도를 발명해야 했다. 그리하여 자랑스러운 발명품이 등장했다. 집정관. 매년 2명을 뽑아 권력을 나눠 가지게 했다. 독재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2명의 운전색에 같은 핸들을 주고 마차가 안 뒤집히길 기대하는 꼴이었다. 그 위에는 원로원이 있었다. 잔소리 많은 귀족 노인들의 사교 클럽으로 조언한다며 전쟁부터 와인값까지 모든 걸 두고 싸우기만 했다. 한편 평민들은 민회라는 걸 허락받았는데 겉보기엔 민주주의 같았으나 실제론 아무도 열어보지 않는 제한함 수준의 투표였다. 이 정치 퍼즐의 각 조각에는 군단 하나가 지나갈 만한 허점이 있었지만 로마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휘장처럼 달았다. 그들은 이를 자유라고 불렀다. 물론 대체로 부자들이 계속 부자로 남을 자유였다. 그래도 군주제보다는 신선했다. 이제 부패에는 서류가, 뇌물에는 공식 직함이, 야망에는 토가가 붙었다. 로마는 왕관을 위원회로, 혼돈을 질서처럼 보이는 무언가로 바꿔치기 했다. 물론 로마의 새 공화정이 포도주와 검투 경기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거기에는 내장된 계급 전쟁이 있었다. 파트리키 vs 플레브. 파트리키는 스스로 도시 창건자의 후손이라고 우쭐대는 귀족들이었는데
조상이 누굴 찔러 죽였다고 해서 통치 자격이 생기는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플레브는 평범한 시민들, 농부, 장인, 보병이었고 공화정을 등에 짊어졌지만 연극의 배경 엑스트라처럼 취급받았다. 당연히 그들은 지쳐 권리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항의는 로마 최초의 성문법인 시표법으로 이어졌다. 청동판에 새겨져 광장에 전시되었을 때 플레브들은 마침내 정의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사기 계약서의 작은 글씨 같았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며 채권자는 당신을 패션 액세서리처럼 쇠사슬로 묶어둘 수 있다는 식. 그래도 법이 문서로 기록된 건 진전이었다. 파트리키가 현장에서 규칙을 즉석 제작할 수는 없게 되었으니까. 계급투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로마의 자랑스러운 전통이 되었다. 외치고 행진하고 가끔은 도시를 떠나겠다고 위협하며 부자들이 공화정을 계속 굴려갈 만큼만 양보하게 만드는 것. 계급 싸움으로 늘 바빴던 로마인들. 하지만 새 땅을 약탈한다는 약속만큼 국민을 당열시키는 건 없었다. 삼리움 전쟁이 등장한다. 너무 길고 엉망진창이라서 후대 역사가들은 이건 제국 리허설인가 하고 의심할 정도였다. 산골 터프가이 삼리움인들은 로마의 멋진 토가나 끝없는 연설 따위엔 눈도 깜빡 안 했다. 그들은 험한 산길에서 로마군을 기습하며 이탈리아인이라고 다 로마 팬클럽에 가입하는 건 아니다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로마의 미묘한 대응 방식, 파도처럼 밀려드는 병력, 결과적으로 산맥은 샌들 깔판으로 변했다. 카우디움 협곡 같은 전투는 로마군 전체가 굴욕적으로 항복하며 먼 길을 통과해야 했는데 당연히 국경일 리스트에는 추가되지 않았다. 그래도 패배는 고집만 키웠다. 패배마다 새로운 징집, 더 많은 세금, 그리고 또 하나의 영광 연설. 끝내 삼리움은 박살났고 로마는 이탈리아 전역으로 팽창했다. 메시지는 명확했다. 집에서는 싸워도 정복만큼은 여야 만장일치로 칼질 찬성. 이웃 이탈리아 부족들과의 굴욕과 승리를 반복한 끝에 로마인들은 단순한 무력도 좋지만 무력에 계약서를 곁들이면 더 맛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등장한 게 동맹 시스템이라는 외교 코스프레 사기극. 로마는 근처 도시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우리랑 손잡아라, 시민권 반쪽 줄게. 그리고 전쟁에서 죽을 특권도 보너스로.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오케이 했다. 이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도록 로마는 산도 직선으로 펴버릴 기세로 도로를 깔았다. 그 길은 군단만 옮긴 게 아니라 세금, 보급품, 심지어 포룸 앞에서 시위하려는 분노한 군중도 실어날랐다. 로마군은 말 그대로 잘 기름칠된 고기 분쇄기, 질서정연한 대형, 번쩍이는 갑옷, 그리고 발에서 피가 날 때까지 행군하는 걸 애국심으로 포장한 훈련. 보상으로는 땅을 약속했지만 대체로 아무도 원치 않는 습지였다. 그래도 효과 만점. 이제 로마는 티베르 강변의 시끄러운 도시가 아니라 이탈리아의 보스가 됐다. 동맹은 묶어놓고 적은 으깨고 군대는 해외에 로마식 말싸움을 수출할 준비 완료. 공화정의 비법은 명확했다. 세밀한 함정 조항이 달린 외교, 침략 고속도로 겸용도로, 그리고 불평할 기력조차 없는 군인. 로마인들이 드디어 이탈리아를 장악했다고 생각하자마자 바다 건너에서 새로운 골칫거리가 나타났다. 카르타고. 만약 로마가 정복법을 배우는 중2병 꼬맹이라면 카르타고는 옆집 부잣집 도련님,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그리고 실제 해군까지 보유. 불씨는 시칠리아였다. 휴양지라기보단 지중해 한가운데에 놓인 초대형 체스판. 두 세력이 다 탐냈다. 곡물, 무역, 그리고 가족 모임에서 자랑하기, 권리까지 걸려 있었으니까. 로마가 본 카르타고는 동전만 세는 거만한 상인들, 반대로 카르타고가 본 로마는 샌들 신은 농부들이 갑자기 뱃놀이 흉내내는 꼴. 긴장은 째려보기에서 전쟁으로 번졌는데 두 초강대국이 하나의 섬을 공유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마는 함대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었지만 뻔뻔하게 시칠리아는 우리 거다라고 선언했다.
해군에 자신 있던 카르타고는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지만 이어진 건 수십 년짜리 싸대기 배틀, 즉 제1차 포에니 전쟁이었다. 결과 로마는 해상 강국으로, 카르타고는 로마의 공식 라이벌로, 지중해는 이제 바다가 아니라 보트가 떠다니는 권투링이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의 작은 문제, 바다는 카르타고 소유였고 로마의 선원들은 포트가 그냥 와인의 종류라고 생각했다. 해결책? 해군을 제로에서 만들어내고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뻔뻔하게 굴기. 그들은 노트 베끼는 학생처럼 카르타고 배를 하나 베껴서 만들더니 귀여운 승선다리 코르부스를 달았다. 덕분에 해전은 우아한 기동전이 아니라 물 위에서 벌어진 술집 싸움판으로 변신. 카르타고 선장은 세련된 해상 전술을 기대했지만 로마 해병들은 창을 들고 난입하는 민폐 손님처럼 갑판에 돌진했다. 광경은 아름답지 않았다. 폭풍은 함대를 박살내고 국고는 바닥났으며 집정관들은 파도가 선거 일정 따위 신경 안 쓴다는 걸 배웠다. 하지만 로메에는 두 가지 초능력이 있었다. 고집, 그리고 더 큰 고집. 함대가 가라앉으면 더 많은 조선, 세금, 그리고 멀미 위에 울려 퍼지는 명계의 펩톡. 그렇게 조금씩 시칠리아는 카르타고 손에서 미끄러졌고 연속된 패배 끝에 그들은 평화를 구걸했다. 로마는 첫 해외 속주를 얻고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했다. 단순히 창 잘 찌르는 농부가 아니라 적선에 뛰어드는 뱃사람. 지중해는 혼란스러웠다. 샌들 신던 애들이 언제 해군이 됐지? 답. 자기 배를 가져가면 섬 합병이 더 빠르다는 걸 깨달은 순간.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로마를 어쩌다 해군으로 만들었다면 제2차 포에니 전쟁은 그들에게 최악의 악몽을 선사했다. 한니발. 이 카르타고 장군은 지도를 보다가 알프스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군대랑 코끼리 좀 끌고 저 눈 덮인 죽음의 함정 넘으면 어떨까? 장교들은 농담인 줄 알았겠지만 어느새 절벽 위에서 얼어 죽을 뻔하면서 전쟁 코끼리 재채기 맡고 있었다. 행군은 전설이 되었다. 눈사태, 동상, 굶주린 병사들, 얼음 위에서 서커스단처럼 미끄러지는 코끼리들. 해안을 지키며 잘난 척하던 로마는 갑자기 들었다. 깜짝, 내 뒤뜰에 코끼리랑 적군 도착했어. 공황 시작. 농부는 쟁기 던지고 원로원 의원들은 와인잔을 떨구며 다들 깨달았다. 카르타고를 얕본 게 큰 실수였다고. 한니발의 대담함은 단순한 군사적 천재성이 아니었다. 그건 극장의 혼돈이었다. 그는 단순히 침공한 게 아니라 자연 자체를 무기로 삼아 불가능할 정도로 미친 짓이 로마를 공포에 떨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증명했다. 알프스는 이성이 아닌 고집스러운 광기로 정복되었고 이제 로마는 스타일 있게 고통을 배달하기 위해 산을 넘은 적과 마주했다. 알프스를 넘는 코끼리, 행군이 한니발의 오프닝 무대였다면 칸나이 전투는 그의 메인 퍼포먼스, 로마인들에게 국가적 트라우마로 각인된 파괴의 걸작이었다. 로마는 이 성가신 카르타고인을 끝장내겠다며 군대라기보단 퍼레이드 같은 대군을 보냈다. 한니발은 태연하게 부대를 초승달 모양으로 배치하고 로마군이 덤벼들도록 놔두었다. 이어진 건 전투라기보단 믹서기 쇼였다. 로마 군단은 너무 빽빽하게 몰려 칼도 못 휘두르고 카르타고 기병은 신나게 출구를 막았다. 해질녘 전장은 사실상 마음껏 찌르기 뷔페. 메인 요리는 로마군. 수만 명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차라리 죽었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로마로 돌아가선 원로원이 머리 쥐어뜯고 시민들이 공포에 빠지며 모두가 동의했다. 이건 두 집정관에게 권력을 나눠준 이후 최악의 아이디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로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땅을 파고 더 많은 군대를 모집하고 이를 악물며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칸나이는 참사가 되었지만 로마인들에게는 기묘한 명예의 휘장이 되었다. 화려하게 도륙당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민족임을 증명한 사건. 칸나이에서
로마가 짓밟히고 두들겨 맞고 믹서기에 갈린 꼴이 났지만 바퀴벌레처럼 끈질기게 죽질 않았다. 여기 등장한 인물이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 상원 의원들을 식은땀 나게 할 만큼 자신감 넘치는 젊은 장군이었다. 그는 한니발을 이탈리아에서 쫓아다니는 대신 판을 뒤집기로 했다. 북아프리카로 건너가 카르타고 집 앞마당을 찌르자는 것. 카르타고인들은 고급 도시가 짓밟힐 생각에 패닉에 빠져 한니발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결국 위대한 장군은 이탈리아 휴가를 끝내고 귀국했는데 코끼리는 줄었지만 위협은 여전했다. 잠에서 두 거인이 마침내 충돌했다. 한니발은 코끼리를 내세웠지만 로마 나팔수들이 폭죽 무서워 도망가는 대형 강아지처럼 코끼리들을 쫓아버렸다. 심지어 로마 기병은 드물게 제때 도착해서 카르타고군을 측면에서 박살냈다. 침착했지만 궁지에 몰린 한니발은 패배를 인정했다. 카르타고는 항복하고 함대를 내주고 다시는 말썽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했다. 말 그대로 종신, grounded. 로마는 세계 지배라는 취미를 막 발견한 나라처럼 축제를 벌였다. 포에니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자만은 하나를 분명히 했다. 로마는 단순히 고집불통이 아니라 이제 멈출 수 없는 괴물이 되었다. 카르타고를 박살내고 지중해 절반을 괴롭힌 뒤 로마는 새로운 적을 발견했다. 자기 경제. 부유한 원로원 귀족들은 과두제라는 단어를 말하기도 전에 농지를 싹쓸이해 가며 가난한 농민들에게는 빛과 햇볕에 그을린 피부만 남겼다. 이런 거대 농장은 라티푼디아라 불렸는데 사실상 노예 노동으로 굴러가는 고대식 메가팜이었다. 쫓겨난 시민들은 로마로 몰려와 일자리도 없는 거리를 배회했다. 결과는 일자리 없는 분노한 군중, 그리고 무료한 시간, 정치인들이 빵과 공허한 약속을 뿌려대며 이용하기 딱 좋은 재료였다. 귀족들은 훔친 땅 위에 앉아 나는 자수성가했다며 자기들끼리 자축했다. 공화정은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며 모두 짜증만 늘어가는 곳이 되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니었다. 이후 벌어질 모든 폭동, 개혁, 암살의 기반이었다. 로마는 시칠리아와 스페인을 정복했지만 정작 자기 계급 갈등은 정복하지 못했다. 아이러니가 맛깔났다. 공화정은 코끼리 몰고 온 한니발은 이겼지만 포도밭 가진 지주들은 못 이겼다. 무대는 혼란을 위해 이미 세팅 완료. 왜냐하면 시민들이 땅을 잃으면 그냥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칼을 간다. 로마의 토지 위기라는 혼돈 속에서 순진하게도 정의는 인기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형제가 나타났다. 티베리우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 그들은 뚱보 원로원 귀족들에게서 땅을 빼서 무산 시민들에게 재분배하자고 제안했다. 혁명적이지 않은가? 문제는 로마에서 가난한 자 돕기는 곧 자살 취미로 번역된다는 점. 먼저 티베리우스가 개혁안을 들고 상원에 당당히 들어갔고 잠시 동안 그는 록스타처럼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원로원 의원들은 자기 농장을 사랑했기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곤봉. 티베리우스는 공개적으로 두들겨 맞아 죽었고 정치회의는 즉석 길거리 난투극으로 바뀌었다. 10년 뒤 가이우스가 더 뜨겁고 대담한 개혁으로 같은 짓을 시도했으나 예상대로 또 하나의 피바다로 끝났다. 그는 다리에 몰려 결국 자살을 선택했는데 원로원 귀족의 환대보다는 낫다고 본 것이다. 그라쿠스 형제는 순교자가 되었고 로마식 개혁의 상징으로 남았다. 토론이나 타협이 아니라 뾰족한 막대기와 폭도로 해결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 그들의 비극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화정의 정치가 곧 검투사 경기로 바뀔 것이라는 암울한 예고편이었다. 사자만 빼고. 그라쿠스 이후 로마의 정치 서커스가 잠잠해졌냐고? 아니 그냥 군사쇼로 업그레이드 됐을 뿐이다.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등장했다. 그는 로마의 가난한 민중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다. 실업자를 군대로 바꿔버리면 어떨까? 그의 개혁으로 무토지 시민들도 입대할 수 있게 되었고 번쩍이는 무기와 약탈의 희망을 덤으로 받았다.
갑자기 군단의 충성심은 원로원이 아니라 누가 더 전리품을 약속하느냐에 달렸다. 마리우스는 대중 연궁처럼 뽐내며 승리를 쌓고 팬덤을 늘렸지만 그의 옛 제자 술라는 독재자 놀이를 시작했다. 술라는 늘 너를 박살낼 계획 중이라는 표정을 달고 살던 인물로 자기 정부를 향해 로마로 군단을 행군시켰다. 법 따윈 옵션에 불과했던 것. 그는 스스로 독재를 선포하고 적들을 대량 처형하며 살생부를 마치 식당 메뉴판처럼 붙여놓았다. 원로원은 벌벌 떨고 동맹은 사라졌으며 포rum에선 진짜로 머리가 굴러다녔다. 토론과 연설의 장이었던 공화정은 이제 오늘 더 무서운 장군은 누구라는 게임판이 되었다. 마리우스와 술라가 기준을 세운 덕에 영웅과 폭군의 경계는 완전히 뒤엉켜 로마조차도 제국을 세우는 중인지 호러쇼 리허설 중인지 구분 못하게 되었다. 로마가 정치인들이 서로 찌르는 게 최악의 문제라고 착각하던 순간 노예들이 새로운 캐스팅을 신청했다. 혁명성 두통 역할. 등장인물은 스파르타쿠스, 검투사로서 사람 피냐타 취급받는 것에 질려버린 사내였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검투 학교에서 훔친 부엌칼 들고 탈출했고 이탈리아 시골은 순식간에 탈주 노예들로 가득 차 그들만의 군대가 형성됐다. 스파르타쿠스는 단순히 칼만 휘두른 게 아니라 로마에게 세기의 굴욕 패키지를 던져줬다. 농노와 목자들까지 합류하면서 봉기는 본격적인 악몽으로 변했다. 그들은 전투마다 승리하며 로마 군단을 마치 광대에게 훈련받은 집단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원로원은 공포에 떨었다. 자기 집 하인이 너 죽이고 은그릇 챙길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것보다 무서운 게 뭐가 있겠는가. 결국 로마는 살아있는 최고 부자 크라수스를 투입했고 그는 다른 이들이 와인을 사듯 훈유를 사들였다. 그는 아피아가 돼 수천 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이 짓 따라하지 말라는 로마식 경고를 남겼다. 스파르타쿠스는 전투에서 쓰러졌지만 그의 전설은 살아남았다. 토가와 대리석의 땅에서도 언더독이 주인을 식은땀 흘리게 만들 수 있다는 증거였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아피아 가도를 장식한 수천 개의 십자가로 잠잠해지자 로마는 이제야 숨 좀 돌리나 싶었다. 대신 찾아온 건 신작 코미디 쇼, 제1차 삼두정치. 야심가 3명이 왕좌 크기의 의자 하나를 나눠 앉으려는 꼴이었다. 억만장자 은행가 크라수스는 자존심을 금괴로 재는 인간, 폼페이우스는 로마 전체가 자기 팬클럽이라 믿는 전쟁 영웅, 그리고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대리석도 베어낼 듯한 매력을 가진 정치 신흥주자. 세세운 공화정을 합작회사처럼 운영하자며 합의했다. 로마 주식회사 로미 인치. 표면적으로는 팀워크처럼 보였지만 무대 뒤에서는 세 자아가 끊임없이 팔씨름 중이었다. 그들은 행사에선 웃고 연회에선 건배하며 당열을 약속했다. 실제론 각자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까를 궁리했다. 크라수스는 영광을, 폼페이우스는 권력을, 카이사르는 그냥 전부를 원했다. 이 동맹은 신뢰가 아니라 임시편에 위에 세워진 것이었고 고양이 셋이 우유 접시 하나를 나눠 갖기로 합의한 정치판 버전이었다. 로마는 환호했지만 속으로는 다 알았다. 언젠가 누군가는 밥상을 엎고 잔치를 통째로 차지할 거라는 걸. 그리고 바로 그게 로마의 다음 내전 도화선이 될 터였다. 로마는 늘 확장을 사랑했지만 카이사르가 갈리아로 행군했을 때 그것은 땅과 영광을 집어삼키는 폭식 대회로 변했다. 마을 삼켜졌다. 부족 깔아뭉개졌다. 강 비온 뒤 웅덩이 건너듯 건너졌다. 카이사르는 전투만 치른 게 아니라 아예 쇼를 연출했다. 그의 병사들은 배고픔, 진흙, 그리고 가끔은 죽을 뻔한 순간까지 함께 나누는 카이사르를 존경했지만 로마 원로원은 그의 적 명단이 늘어나는 것 말고는 존경할 게 없었다. 갈리아는 혼돈의 놀이터가 되었다. 이번 주엔 평화협상, 다음 주엔 그 평화조약과 마을을 함께 불태우는 식. 승리가 늘어날수록 카이사르의 로마 보고서는 자화자찬 팬레터처럼 읽혔다. 사랑하는 로마여,
오늘도 내가 이겼다. 천만에. 갈리아 사람들에게는 악몽이었지만 카이사르에게는 화려한 이력서였다. 그는 학살을 마케팅 캠페인으로 바꿨고 곧 그의 이름은 군단의 북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다. 변방 전쟁으로 시작된 일은 곧 브랜드 런칭으로 끝났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TM, 갈리아의 정복자, 곧 로마 자체의 정복자. 갈리아 승리의 여세를 몰아 카이사르는 무대를 떠나지 않는 록스타처럼 로마 정치에 다시 등장했다. 하지만 명성에는 대가가 있었다. 바로 폼페이. 한때는 동맹이었지만 이제는 질투심 가득한 전배프. 둘의 브로맨스는 로마 햇볕 아래 싸구려 와인보다 빨리 시들어버렸다. 원로원은 당연히 폼페이를 응원했다. 왜냐하면 자유의 수호자만큼 멋진 구호는 결국 한 남자의 검 뒤에 숨는 것이기 때문이다. 폼페이는 공화정의 구세주 행세를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커리어만 지켰다. 한편 카이사르는 비꼼이 뚝뚝 떨어지는 편지를 보내며 타협을 제안했는데 사실상 얇게 포장된 협박이었다. 로마는 수다쟁이 경기장이 되었고 원로원 의원들은 대리석 빌라에서 다가오는 내전을 모른 척하며 수군거렸다. 카이사르와 폼페이오의 대립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 상처난 자존심, 그리고 감히 야유도 못하는 관계까지 갖춘 개인극이었다. 원로원은 폼페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폼페이는 카이사르를 압도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카이사르는 이렇게 생각했다. 완벽해. 나를 얕보게 두자. 결국 공화정은 정부라기보다는 칼을 무대 뒤에 숨겨둔 막장 로마 드라마였다. 결전의 무대는 아무도 신경 안 쓸 만큼 조용한 작은 강에서 열렸다. 이름은 루비콘, 장엄한 국경이라기보단 두 걸음이면 건널 수 있는 진흙탕 가을이었지만 운명의 무게를 잔뜩 짊어지고 있었다. 법적으로 카이사르는 이 강을 군대와 함께 넘어서는 안 됐다. 하지만 그의 자존심은 꼭 넘어야 한다고 외쳤다. 강께 선 카이사르는 배우가 독백을 발명한 이후 가장 극적인 침묵을 지킨 뒤 주사위는 던져졌다.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번역하자면 이런 방금 내전 선포해버렸네. 수년간 정복 전쟁으로 지친 병사들은 사실 낮잠이나 자고 싶었겠지만 대신 역대급 소송에 끌려 들어갔다. 카이사르 대 공화정. 한편 로마는 경찰 뜬다는 소식들은 불법 파티처럼 패닉에 빠졌다. 폼페이와 원로원은 짐 싸며 도망쳤는데 전통의 수호자가 사실은 누구보다 빨리 달린다는 걸 증명했다. 카이사르는 단순히 강을 건넌 게 아니었다. 그는 합법과 악명 사이의 선을 넘었고 진을 묻은 순간에도 역사책이 자기를 더 멋있게 포장해 줄 거라는 걸 알기에 비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로마의 내전은 이상 따위가 아니라 누가 더 빨리 왕좌에 달려가느냐의 문제였다. 폼페이우스는 자기 장례식에 늦은 사람처럼 동쪽으로 도망쳤고 카이사르는 과도하게 열정적인 빚쟁이처럼 대륙을 가로질러 그를 쫓았다. 전투가 벌어지고 도시가 떨며 원로원 의원들은 도박꾼이 테이블 바꾸듯 충성을 갈아탔다. 파르살루스에서 카이사르의 군대가 폼페이를 짓밟으며 또다시 증명했다. 경험과 약간의 우는 원로원의 장광설보다 언제나 강하다는 것을. 폼페이는 탈출했지만 이집트에서 세상 최악의 환영 파티를 맞았다. 짐 풀기도 전에 칼에 맞아 죽은 것이다. 뒤에 도착한 카이사르는 충격을 가장했지만 솔직히 말해 경쟁자가 줄어들면 두통도 줄어드는 법이었다. 로마로 돌아왔을 땐 공화정은 배우 없는 무대였고 카이사르만이 스포트라이트 아래 남아 있었다. 원로원은 박수만 치는 엑스트라로 전락해 그에게 종신 독재자 직함을 수여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숙명이 완성된 순간처럼 보였고 다른 이들에게는 공화정이 스스로 사망 선고에 서명한 꼴이었다. 카이사르는 늘 그렇듯 멋을 부리며 받아들였고 관객이 연궁과 악당을 동시에 연기하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걸 아는 듯 비웃음을 지었다. 3월 15일, 즉 3월의 이드는 카이사르의 바쁜 일정에선 그냥 또 다른 하루처럼 보였다. 회의, 연설, 그리고 살짝 자화자찬.
대신 그날은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깜짝 파티로 바뀌었다. 원로원은 폼페이 극장에 모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카이사르의 옛 라이벌이 그의 최후 무대를 제공한 셈이었다. 한때 그에게 절을 하던 원로원 의원들은 이제 비극을 리허설하는 배우처럼 빙 둘러섰다. 브루투스, 카시우스와 그 친구들은 말이 아니라 단검을 들고 왔고 로마 정치가 토론보다는 찌른 횟수가 중요하다는 걸 또 한 번 증명했다. 카이사르는 20번 넘게 상처를 입었으니 꽤 철저한 사직서라 할 만했다. 그의 마지막 브루투스를 향한 눈빛, 반은 배신, 반은 야, 너 맞어? 이 드라마를 완성했다. 폭정을 두려워하던 로마는 순식간에 지도자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카이사르의 죽음은 공화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대신 더 많은 유혈 사태와 내전, 결국엔 카이사르조차 예열 단계처럼 보이게 할 황제들을 불러왔다. 막은 내렸지만 관객은 떠나지 않았다. 속편을 보기 위해 남았다. 로마는 드라마가 모자란 적이 없었으니까. 카이사르가 극적으로 퇴장한 뒤 로마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냥 누가 세상을 지배할래? 라는 오디션의 다음 라운드로 곧장 돌진했다. 무대는 곧 세 남자가 차지했는데 포도주 항아리도 제대로 못 나눠 마실 정도로 협력이 불가능한 이들이었다. 세금 서류만큼 매력 없는 동안 후계자 옥타비아누스, 피비린나의 나는 전쟁과 술판을 혼합하는 베테랑 안토니우스, 그리고 존재 자체가 특기인 레피두스. 이 셋은 제2차 삼두 정치를 결성했는데 이름은 멋져 보였지만 실제론 고양이 3마리가 한 의자에 앉으려는 꼴이었다. 그들의 동맹은 안정성을 약속했으나 금세 정치적 적들의 명단을 적어붙이는 제거 리스트로 변질됐다. 스팸 메일이 아니라 참수형이 배달되는 방식으로. 로마는 숨을 죽이고 이들이 구원자인지 장의사인지 고민했다. 스포일러, 둘 다였다. 이 불안한 권력 나눔은 카이사르 암살자들에게 복수를 무대에 올렸을 뿐 아니라 저택을 살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은 아침마다 자기 이름이 사망 공고에 없는지 확인해야 했다. 공화정은 복원되지 않았다. 그냥 재포장된 차에 세 개에 부딪히는 자아가 내전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억지로 덮어두려 몸부림쳤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마침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필리피에서 맞닥뜨리러 진군했을 때 로마는 집단적으로 숨을 죽였다. 주로 절반의 원로원 의원들이 이미 처형 명단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공화정의 해방자라 부른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관객이 자기 편일 거라 착각하는 배우처럼 전장에 나섰다. 불행히도 그 관객인 로마 군단은 철학보다는 급여와 전리품을 더 좋아했다. 필리피 전투는 비극적 코미디처럼 전개됐다. 안토니우스는 연극적인 분노로 돌격했고 옥타비아누스는 천막 안에서 아픈 척을 했으며 이 재능은 훗날 황제로서 더 완벽히 다듬었다. 브루투스는 초반 승리를 거뒀지만 카시우스가 패닉에 빠져 조기 자결했다는 사실을 알고 멘붕에 빠졌다. 결국 브루투스도 자살을 택하며 로마 정치에 최악의 퇴사 정책을 입증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에게는 피범벅 막이 내려졌고 공화정의 마지막 수호자들은 삶에서 해방되었다. 한편 로마는 카이사르를 죽이는 것이 카이사르를 여러 배로 늘리는 결과만 낳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유의 수호자라 불리던 이들은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은 채 끝났고 질서를 약속하던 자들은 할머니 은식기를 두고 다투는 상속인들처럼 전리품을 나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치워진 뒤 로마는 평화를 기대했다. 대신 돌아온 건 리얼리티 쇼였다. 옥타비아누스 대 안토니우스. 카이사르의 두 생존한 후계자는 마치 이혼한 부모가 제국의 양육권을 두고 싸우는 것처럼 티격태격하기 시작했다. 화려하고 연극적인 안토니우스는 동방에서 클레오파트라와 함께 위로를 찾으며 원로원 의원들의 이를 갈게 만드는 호화 파티를 벌였다. 그 사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에서 착한 옆집 소년 이미지를 닦아내며 겉으로는 전통 가치를 지키는 겸손한 구원자인 척하면서도 뒤로는 안토니우스가
여왕과 술 마시느라 로마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선전을 퍼뜨렸다. 삼두정치의 세 번째 바퀴인 레피두스는 빠르게 잊혀졌는데 사실상 로마판 아무도 기억 못하는 밴드 멤버였다. 긴장이 고조되자 동맹은 산산조각 났다.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를 야망덩거리라 비난했고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를 반역자로 몰았으며 둘 다 서로를 카이사르가 제일 안 좋아하던 놈이라 주장했다. 안정성을 약속받았던 로마 시민들은 배신, 질투, 중상모략이 난무하는 막장 드라마에 갇혔다. 공화정은 복원되지 않았고 단지 권력에 대한 사랑보다 서로에 대한 증오가 더 큰지 겨루는 두 남자의 끝없는 검투사식 앙금 싸움 속에 갇혔을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라이벌 싸움은 악티움에서 절정을 맞았다. 하지만 이 해전은 거인의 충돌이라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혼 재판 같았다. 한쪽에는 옥타비아누스의 함대가 있었고 노련한 제독 아그리파가 이끄는 그들은 정밀하게 규율 있고 효율적이며 지루할 정도로 효과적으로 움직였다. 다른 한쪽에는 안토니우스와 클럽파트라가 황금도칠 반짝이며 나타났는데 마치 고대 최고의 화려한 커플 역할 오디션이라도 보는 듯했다. 하지만 반짝임으로는 화공선을 막을 수 없었다. 안토니우스의 배가 불타고 클럽파트라가 함대와 함께 도망치자 안토니우스는 의심스러운 인생 선택을 했다. 바로 그녀를 뒤쫓아간 것. 그의 병사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헬멧을 긁적였다. 옥타비아누스는 단순히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선전의 대박을 터뜨렸다. 안토니우스를 로마 대신 로맨스를 선택한 사랑에 빠진 바보로 그려냈기 때문이다. 한때 위대한 장군은 클럽파트라 따라가다 제국 잃은 안토니우스라는 타블로이드 헤드라인으로 전락했다. 악티움의 바다는 안토니우스의 자존심, 클럽파트라의 화려함, 그리고 공화정에 대한 로마의 마지막 환상을 삼켜버렸다. 침착하고 잘난 척하는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을 극장으로 바꿔버렸고 악티움은 그의 커튼콜이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무대에서 사라지자 로마에는 단 한 명의 주연 배우만 남았다. 옥타비아누스. 공화정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기록상으로는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장례식에서 억지로 세워둔 시체처럼 보였다. 한때 자유를 지켰다며 암살자들에게 박수치던 원로원 의원들은 이제 토가 차림에 젊은 남자 앞에 줄 서서 박수를 보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왕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너무 영리했으니까. 대신 그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다. 아우구스투스, 즉 위엄 있는 자, 하지만 절대 군주는 아님, 찡긋.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는 평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수십 년의 내전 끝에 로마인들은 차라리 노새라도 왕관을 씌웠을 것이다. 안정만 약속한다면. 신전, 동상, 그리고 동전에는 그의 이름과 얼굴, 피할 수 없는 듯한 그의 아우라가 새겨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카이사르는 야심이 과하다는 이유로 죽었는데 그의 후계자는 겸손한 척하면서 공화정을 통째로 삼켜 성공했다. 옥타비아누스의 대관식은 천둥처럼 요란하지 않았다. 교활했고 신중했으며 벨벳 장갑에 쌓여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쇼에 막이 올랐다. 로마 제국 주연은 아우구스투스, 무대를 공유할 생각 따윈 전혀 없는 사나이였다. 로마를 정복하고도 정복하지 않은 척한 남자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최종 보스를 만났다. 폭군처럼 보이지 않고 다스리기. 그의 해답, 콜로세움에서나 어울릴 정치 마술쇼였다. 겉으로는 공화정을 복원했다며 원로원 의원들은 여전히 거드름 피우며 토가를 입고 끝없는 토론을 벌였지만 실제로는 모든 중요한 결정이 곧장 그의 책상으로 직행했다. 원로원은 사실상 박수나 치는 토크쇼 패널로 전락했다. 세금은 너무 효율적으로 재편되어 전쟁, 수도교,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본인용 초고가 와인 저장고까지 자금을 댈 수 있었다. 그는 또한 상비군을 창설했는데 평화만큼 잘 어울리는 건 반대자를 찌르려고 대기 중인 8개 군단뿐이었다.
속죄에는 부패가 덜한 혹은 더 은밀한 총독들이 임명되었고 곡물 공급도 안정되어 빵이 떨어질 때마다 폭동이 나는 일은 줄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 모든 것을 안정, 번영, 도덕적 갱신으로 포장하며 옆집 소년 같은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는 동상과 신전에 설탕 입힌 자상한 독재학의 교과서였다. 로마인들은 이를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고 역사가들은 천재라 불렀으며 아우구스투스 본인은 그냥 화요일이라 불렀을 것이다. 이제 아우구스투스와 그의 후계자들 아래에 있던 로마는 평화가 좋다고는 했지만 확장이 없는 제국은 그냥 초대형 농장일 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원로원이 끝없는 잡담을 이어가는 동안 군단은 정복의 방문 판매원처럼 행군했다. 북쪽에서는 브리타니아가 로마식 깜짝 변신을 당했다. 요새, 도로, 세금, 공짜 패키지처럼 보였지만 대가로는 피였다. 동쪽에서는 유대에서 시리아까지 제국이 코를 들이밀며 온갖 곳에 가게를 차렸다. 라인강과 단유브강은 국경이자 놀이터가 되어 병사들은 작은 도시처럼 보이는 진영을 세웠다. 확장은 단순히 땅 문제가 아니라 자랑거리였다. 새로운 속주마다 더 많은 세금, 노예, 그리고 황제가 화려한 게임을 벌일 핑계가 늘어났다. 아이러니하게도 팍스 로마나라는 평화는 해외 전쟁으로 유지됐다. 마치 가족이 우린 평화로워요라고 말하지만 애들이 주말마다 동네 싸움판을 벌이는 꼴이었다. 로마인들에게는 이것이 운명이었지만 적들에게는 화요일에 이어 십자가형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제국은 안개 낀 영국에서 사막 모래까지 뻗어 있었고 대리석, 피, 그리고 고상한 척하는 선전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로마는 단순히 정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복한 것을 벽돌, 피, 그리고 약간의 건축 허세로 뽐내는데도 진심이었다. 그 대표작이 바로 콜로셈. 너무 거대해서 다른 원형 극장은 마당 바비큐 화덕처럼 보였다. 수만 명이 환호하는 가운데 사자와 검투사들은 경기장을 피 흘림 무제한 뷔페로 바꿔놓았다. 한편 수로는 시골을 가로질러 돌 해골처럼 뻗어 있었고 물을 바로 목욕탕으로 보내 원로원 의원들이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게 했다. 그리고 로마 도로들 너무 곧고 튼튼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는 쓰이지만 현대 고속도로는 비 한 철도 못 버틴다. 천재성은 여기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대리석과 콘크리트로 만든 선전물이었다. 봐라,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 즐기고 깨끗한 물로 피를 씻은 뒤 너보다 더 빨리 집에 간다. 제국은 부와 노예 노동을 이 기념물들에 쏟아부었고 시민이든 적이든 모두가 알도록 만들었다. 로마는 단순히 강력한 게 아니라 영원하다고. 물론 영원이란 건 역사가 가장 좋아하는 농담이다. 특히 그 돌 작품들이 결국 관광객 셀카, 배경용 폐허가 되었을 때. 콜로스미 피의 무대였다면 시장은 로마의 부조리 극장이었다. 상인들이 신선한 올리브를 외쳐대는 와중에 소매치기가 대낮에 내 지갑을 슬쩍한다. 주부들은 생선값을 두고 목청껏 싸워서 목성까지 깨어날 지경이고 노예들은 너무 커서 코미디 소품처럼 보이는 암포라를 질질 끌고 다녔다. 그리고 공중목 욕탕, 로마판 소셜미디어, 원로원 의원이 빵 장수 옆에 나란히 앉아 정치 수다를 떨면서 누가 더 멋진 샌들을 신었는지는 못 본 척한다. 오락은 전차 경주에서 말은 확률보다 더 빠르게 달리고 도박꾼들은 술판에서 토가가 미끄러지듯 재산을 날렸다. 아이들은 주사위의 조상뼈 조각으로 게임을 하고 철학자들은 길거리를 배회하며 덕에 대해 중얼거리다가 당나귀 똥을 피해 다닌다. 로마의 일상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쉬는 시간 없는 서커스였다. 모두 자기 역할을 했다. 부자는 뽐내고 가난한 자는 즉흥극을 하고 도시는 대장장이의 망치 소리와 경주장의 환호로 박수를 보냈다. 요컨대 로마의 정상은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다. 제국의 혼돈 천국의 또 다른 하루일 뿐. 로마는 군단만으로 정복하지 않았다. 문화로도 정복했다. 그것도 콜로슴보다 더 요란하고 극적으로. 상상해보라.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
낭송하며 트로이 팬픽을 로마의 공식 동화로 바꾸고, 오비디우스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얼굴 빨갛게 만든 연애 지침서를 썼다가 귀향을 갔다. 극장에서는 배우들이 가면을 쓰고 비극을 고래고래 외쳐대니 마치 목성을 놀라게 하려는 듯했다. 조각가들은 대리석을 신도 2번 쳐다볼 만큼 사실적으로 깎아냈다. 그리고 철학자들, 혼돈 속에서 침착을 설파하는 스토아 학파, 세상은 다 헛소리라, 중얼거리는 냉소주의자, 와인은 먼저, 질문은 나중에라, 속삭이는 쾌락주의자. 이것은 사상의 뷔페였고 로마인들은 숙취에 맞춰 골라 먹었다. 도서관은 두루마리를 파피루스 스테로이드처럼 쌓아 올렸고 선술집 벽 낙서는 민중 문학이 되었다. 짧고 무례하며 그러나 진심 어린. 예술, 문학, 철학은 로마의 진짜 무기였다. 검보다 은근하고 풍자보다 날카로운. 팍스 로마나가 평화라면 문화는 제국의 펀치라인이었다. 안정 속에서도 인간은 생각 많고 떠버리고 과장하는 걸 멈추지 않는다는 화려한 증거. 3세기에 이른바 로마 제국은 초강대국이라기보다 다음은 누가 찔릴까 라는 리얼리티 쇼 같았다. 정치 위기는 피해 스포츠가 되었고 진짜 직업 안정 패키지가 날카로운 검이라는 걸 깨달은 군인들은 황제들을 일회용 액션 피규어로 만들었다. 이번 주에는 화려한 즉위식에서 황제가 탄생했는데 다음 주에는 티베르 강에 엎드려 떠다녔다. 어떤 황제들은 궁전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알기 전에 끝장났다. 원로원 의원들은 연간 10번째 사랑하는 지도자에게 충성 맹세를 하며 웃음을 참아야 했다. 암살은 너무 흔해서 거의 이력서 필수 항목이 되었다. 스킬, 검술, 배신, 독, 시음. 제국은 통치되는 게 아니라 저장도 없는 폭력 비디오 게임처럼 스피드런 되고 있었다. 이 시체 회전목마는 로마를 현기증에 빠뜨렸고 공포와 단검으로 유지되는 제국은 지도 위에선 멋져 보일지 몰라도 무대 뒤에서는 광대들이 무장한 혼돈의 서커스에 불과했음을 증명했다. 정치적 암살이 오프닝 공연이었다면 3세기 로마 경제는 비극 코미디 앙코르였다. 인플레이션은 술 취한 검투사가 칼을 휘두르듯 무자비하게 몰려왔고 은화 주머니 하나로는 빵 한 덩이도 간신히 살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절망 맛이 났다. 정부의 해결책, 물론 돈을 더 찍어내는 것, 화폐를 반짝이는 색종이로 바꾸는 것만큼 안정된 제국을 잘 설명하는 건 없으니까. 병사들은 황제를 일정에 맞춰 찔러주려면 더 높은 봉급을 요구했고 농부들은 세금이 수확보다 더 비싸서 밭을 버렸다. 시장은 서커스가 되어 상인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외쳤고 시민들은 달그로 샌드를 바꾸며 세금 징수원들은 뇌물을 정식 직업으로 여겼다. 한때 대륙을 가로질러 길을 닦던 제국은 이제 자기 빚 구덩이조차 메우지 못했다. 경제적 몰락은 로마 정치극의 음울한 펀치라인이 되었으니 암살자의 칼날은 피할 수 있어도 양배추 값은 피할 수 없었다. 결국 로마 경제는 위대한 엔진이라기보다 헐떡이며 무너지는 당나귀였고 텅 빈 지갑과 잘못된 정책에 무게에 짓눌려 매 순마다 제국을 파멸로 질질 끌고 갔다. 암살과 인플레이션만으로도 충분히 골칫거리였는데 로마는 이웃 전부랑 싸우기로 했다. 한쪽에서는 게르만 부족들이 마치 잔치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국경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와인 대신 도끼를 들고 왔다. 다른 쪽에서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칼을 갈며 로마 황제를 전리품으로 만들 준비를 했다. 한때 지중해의 깡패였던 로마는 이제 또 다른 술집 싸움에 비틀거리며 들어가는 늙은 난투꾼처럼 보였다. 병사들은 얇게 퍼져나가 국경을 지켰지만 그 국경은 고장난 수로처럼 새는 데가 더 많았다. 원정은 국고를 바닥내어 장군들은 창을 저글링하는 스탠드업 코미디언처럼 보급을 땜질했다. 씁쓸한 펀치라인, 황제들은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 출정했지만 돌아올 때는 포로나 아예 돌아오지도 않았다. 승리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굴욕이 뒤따라 로마의 전쟁은 영광스러운 정복이라기보다는 칼든 코미디 에러극처럼 보였다.
3세기 중반까지 제국은 확장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자기 부고기사에서 농담거리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다. 수많은 황제들이 파리처럼 쓰러지고 국경은 로마 연회에서의 도덕심보다 빨리 무너져 내린 뒤 누군가는 이 난장판을 치워야 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 그는 병사 출신 황제로 제국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며 결론 내렸다. 이건 한 사람에겐 너무 크고 아마 저주까지 받은 것 같다. 그의 해결책, 로마의 딱딱한 빵처럼 반으로 잘라버리는 것. 그래서 제국은 동서로 쪼개졌고 각각 황제를 두었다. 안정성을 위한 처방이라고? 사실상 황제 자존심 2배 늘리기였다. 여기에 주니어 황제까지 추가해서 정부는 머리 자르면 세계가 돋는 괴물 히드라가 되었다. 지지자들은 천재라 불렀지만 비판자들은 복잡한 헛짓거리라 했으며 병사들은 그냥 전투 들어가기 전에 누구 이름을 외쳐야 하는지 헷갈렸다. 그래도 이 분할 덕에 혼돈은 잠시 멈췄지만 다들 알았다. 이건 검투사 창상처에 반창고 붙인 수준일 뿐. 동방은 번영했고 서방은 계속 자빠졌지만 잠시나마 로마는 자기가 아직 부고기사 반쯤 들어간 줄을 부정할 수 있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관료제, 히드라 실험 이후 로마는 절박하게 강력한 손길을 필요로 했다. 되도록이면 아침 식사 전에 암살당하지 않을 사람의 손길. 그때 나타난 인물이 콘스탄티누스. 그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황제 역할, 오디션이라도 보는 듯 경쟁자들을 다 때려눕힌 장군이었다. 그의 가장 유명한 묘기? 전투 전에 하늘에서 십자가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분명히 직업 안정성의 꽝이었던 옛 신들보다 기독교가 더 안전한 내기라고 판단한 것. 승리 후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자체가 너무 지저분하고 혼란스럽고 살해당한 황제들의 유령들로 가득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수도를 싸들고 동쪽으로 이사 콘스탄티노플을 세웠다. 지리도 좋고 배관도 신선하고 대리석 기둥 뒤에서 암살 음모 꾸미는 원로원 의원도 적은 도시. 로마인들은 이걸 현실적이라 불렀지만 비평가들은 스타일리시한 도망이라 했다. 어쨌든 그의 반짝이는 새 수도는 제국의 미래 심장이 되었고 옛 로마는 잊힌 빵 덩어리처럼 계속 부스러졌다. 콘스탄티누스는 제국에 2번째 생명을 줬다. 아니면 적어도 다음 혼돈 라운드 전에 시간을 조금 벌어준 셈이었다. 한때 동네 불량배였던 로마는 어느 순간 점심값 털리는 말라깽이 애처럼 전락했다. 게르만 부족들, 고트족, 반달족, 프랑크족은 제국의 붕괴 뷔페에 줄을 서서 무제한 먹방 특가를 즐겼다. 고트족은 숲을 차지했고 반달족은 지중해 해안의 입맛을 들였으며 프랑크족은 갈리아에서 허락하신다면 맛 좀 보겠습니다라며 공손하게 자리 잡았다. 그리고 훈족이 등장. 마치 망가진 헤비메탈 콘서트처럼 말 위에서 폭풍처럼 몰려왔다. 이 부족들은 야만 침입자라기보다 떠나지 않는 불청객에 가까웠는데 차이가 있다면 칼을 들고 와 가구를 불태웠다는 점이다. 로마 장군들은 땜질 외교 뇌물, 가끔 전투까지 시도했지만 젖은 양피지로 난파선 구멍을 막는 격이었다. 한때 철 같은 규율의 군단은 이제 쇼핑몰 경비원처럼 지쳐 보였고 폭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로마는 여전히 통제 중인 척했지만 모두가 알았다. 야만족은 더 이상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들어와 집을 리모델링하고 임대료까지 청구하고 있었다. 4기 10년 한때 영원한 도시라 불리던 로마는 야만인들의 생일 파티 피냐타처럼 두들겨 맞았다. 알라릭이 이끄는 서고트족은 마치 초대라도 받은 듯 성문을 유유히 걸어 들어왔고 제국의 방어는 엉성한 무대처럼 와르르 무너졌다. 한때 로마의 우월성을 떠벌리던 시민들은 이제 은식기, 조각상, 심지어 성물까지 값싼 기념품처럼 실려나가는 꼴을 봐야 했다. 3일 동안 서고트족은 약탈하고 부수고 불과 혼돈으로 도시를 리모델링했다. 유엔 로어는 손가락만 빨고 장군들은 사라졌으며 시민들은 역사라는 부츠에 밟히는 기분을 실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복자들은 로마를 차지할 생각조차 없었다. 그저 음식, 금, 그리고 약간의 복수를 원했을 뿐. 알라릭 본인도 파괴자라기보단 서비스 개선 요구하는 불만 손님 같았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은 엄청났다. 한때 세계를 떨게 했던 제국은 이제 공연 끝난 폐허 극장처럼 수도가 홀라당 털리는 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로마는 영원하지 않았다. 단지 철거 시기가 늦었을 뿐. 로마가 서고트족에게 약탈당한 걸 최고의 굴욕이라 생각했다면 아틸라가 등장해 비극에도 후속편은 있다는 걸 증명해줬다. 신의 채찍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는 숙취만큼 매력적이고 협상 스타일은 기병대를 거느린 사채업자 수준이었다. 그의 무리들은 유럽을 천둥처럼 휩쓸며 마치 막을 수 없는 보비 장사꾼처럼 조공을 요구했다. 돈을 내면 도시가 팔다리만 잃을 수도 있었지만 거부하면 훈족은 연기, 뼈, 말똥으로 풍경을 리모델링해줬다. 로마의 외교관들은 샌들 안에서 덜덜 떨며 기도문을 속삭이다가 아틸라를 즐겁게 하려고 금이 가득 실린 수레를 바쳤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비이성적인 건 아니었다. 사치스러운 연회, 화려한 천막을 즐겼고 뇌물이 충분하면 가끔은 도시를 살려주기도 했다. 한때 놀이터의 불량배였던 로마는 이제 더 거친 아이에게 점심값을 바치는 처지가 되었다. 진짜 웃픈 포인트? 아틸라는 로마를 정복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제국의 무너지는 옐프 페이지에 악평 하나가 떠 있는 것 같았으니 영원한 도시의 영광은 끝났고 남은 건 야만인 집주인과의 절박한 흥정뿐이었다. 476년 로마는 마침내 자신들의 비극 코미디 무대에 커튼을 내렸다. 서방 최후의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는 이름만 보면 엄청 대단해 보였다. 로마의 전설적 건국자와 가장 위대한 황제의 이름을 합쳤으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는 대체 교사만큼의 권위도 없는 10대였다. 여기 등장하는 건 게르만 장군 오도아케르. 그는 제국에 더 이상 반전이 없다는 걸 깨닫고 궁궐에 들어가 정중히 쇼 끝났습니다라고 알린 후 로물루스를 연금과 함께 조기 은퇴시켰다. 화려한 최후의 결전도 불타는 연설도 없었다. 그저 로마가 조용히 사직서를 제출한 것뿐이었다. 대륙을 가로지르던 제국은 폭발음 대신 서류 작업으로 끝났다. 사자가 고양이로 변한 셈이었다. 아이러니는 잔혹했다. 수세기의 정복, 피의 강, 무한한 선전이 결국 한 남자의 그만 한마디로 무너졌다. 역사가들은 이것을 서로마 제국의 멸망이라 부른다. 하지만 당시 살아남은 로마인들에겐 그냥 화요일이었다. 로마는 그날 불타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집주인이 바뀐 거였다. 황제에서 야만인 왕으로. 그리고 위대한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역사상 가장 덜 위협적인 퀴즈 정답이 돼버렸다. 이렇게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가 무대에서 퇴장하자 서로마 제국의 막도 내려왔다. 역사가들은 이 순간을 마치 세상이 반으로 갈라진 듯 엄숙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당대 사람들에게 붕괴는 신의 형벌이 아니라 악덕 집주인이 드디어 쫓겨나는 느낌에 가까웠다. 로마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아니라 성과 영주, 그리고 억양만 다른 농민들의 세금 투덜거림으로 서서히 바뀌었다. 중세는 화려한 재탄생이라기보다 로마의 어색한 애프터 파티였는데 다들 토가 대신 쇠사슬 갑옷을 입고 나타난 셈이다. 역사의 펜 끝에서는 아이러니가 흘러넘쳤다. 영원한 영광을 자랑하던 문명이 결국 10대의 해고로 막을 내리고 소위 암흑시대는 단지 브랜드 리뉴얼이었다. 로마의 몰락은 문명의 종말이 아니라 단순한 의상 교체였다. 원로원 의원은 주교가 되고 군단은 용병이 되었으며 황제는 왕관의 뾰족한 장식을 더 단 중세 왕으로 변신했다. 세기가 흐르며 로마의 폐허는 관광 명소가 되었고 그 유산은 유럽을 괴롭히는 유명 인사 유령처럼 역사의 모든 장면에 끼어들었다. 제국은 죽었지만 그 망령은 여전히 역사의 사진에 난입했다. 로마는 장렬하게 무너졌지만 그 법률은 죽기를 거부했다.
마치 아무리 초대장을 숨겨도 가족 모임에 꼭 나타나는 그 귀찮은 삼촌처럼. 수세기 동안 원로원 싸움과 황제 칙령을 거쳐 다듬어진 로마법은 서양 법체계의 뼈대가 되었다. 재산권, 계약, 시민권 모두 로마의 도장을 찍은 덕에 변호사들이 시간당 요금제를 발명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황제를 몇 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던 제국이 오늘날까지 괴롭히는 상속규칙은 만들어냈다. 배심 재판? 없다. 로마인들은 냉정한 얼굴의 판사 한 명을 더 좋아했다. 법 앞에 평등? 이론상 그렇지만 원로원 의원과 노예가 같은 체급일 리는 없었다. 위선에도 불구하고 로마 법의 원칙은 군단보다 더 멀리 퍼져나가 중세 왕국의 법전으로 변형되고 현대 헌법에도 영감을 주었다. 오늘날 법정에서 망치 소리가 울릴 때마다 무덤 속 로마 치안 판사가 봐라. 야만인에게 졌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서류는 남겼다고 키득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로마 법이 제국의 서류 작업이었다면 로마 건축은 돌로 만든 자랑질 인스타그램 피드였다. 필터 대신 콘크리트. 계곡 위를 마법 빨대처럼 물을 나르는 수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피비린내 나는 리얼리티 TV를 구경하던 원형 경기장까지 로마인은 건축의 달인이었다. 그들의 비밀 무기 콘크리트. 다른 이들이 돌을 쌓을 때 로마는 고대판 순간 접착제를 붓고 있었다. 다리, 돔, 목욕탕, 그리고 지금도 자동차가 달리는 고집 센 도로까지 로마는 영원을 위해 설계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야만인의 침략을 버티지 못한 제국이 정작 침략자와 황제보다 오래 버티는 건물들을 남겼다. 오늘날 콜로세움은 무너져가는 도넛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월드컵 한 번도 못 버티는 현대 경기장보다 튼튼하다. 로마의 아치와 돔은 성당, 궁전, 심지어 워싱턴 DC의 건축 DNA가 되었다. 그러니 당신이 아치형 천장 밑을 걸을 때나 직선 도로에서 교통체증이 욕할 때마다 로마의 감사, or 욕해야 한다. 어쨌든 농담은 이것이다.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 건물들은 여전히 우리를 비웃고 있다. 누가 진짜 불멸인지 알겠지? 로마 건축이 제국의 셀카였다면 라틴어는 그들의 보이스 노트였다. 끝까지 멈추지 않는 재생 버튼처럼. 원래는 토가를 입고 싸우던 원로원 의원들과 전장에서 욕을 퍼붓던 병사들의 언어로 태어났지만 로마가 무너졌을 때도 얌전히 죽지 않았다. 대신 끈질긴 바이러스처럼 변이하여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를 낳았다. 발음은 다르지만 가족 모임에서는 여전히 똑 닮은 5 자식들. 심지어 독창적인 척하는 영어도 라틴어 냉장고를 털어 단어 절반을 빌려갔다. 아이러니하게도 황제들은 잊혀졌지만 등등 에티세테라과 현상 유지, 스테투스코 같은 말은 여전히 사무실 이메일에 버젓이 살아있다. 가톨릭 교회도 라틴어를 비밀 암호처럼 노래하며 로마인이 세금 내기를 그만둔 뒤에도 언어를 살려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라틴어는 법전, 연애시, 의학 처방전마다 몰래 숨어들었다. 다음번에 의사가 라틴어로 뭔가 갈겼으면 기억하라. 마법이 아니라 로마가 속삭이는 것이다. 아직 안 죽었다, 바보야. 농담은 간단하다. 로마는 영토를 잃었지만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로 불멸을 얻었다. 라틴어가 로마의 유령 목소리였다면 가톨릭은 그 불멸의 극단이었다. 향과 라틴어 성과를 들고 세계를 순회하는 식으로. 제국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기독교는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바티칸의 본사를 차렸다. 꼭두새벽부터 제국 부동산을 무단 점거한 셈이었다. 주교들은 로마식 패션, 긴 로브와 금장식을 그대로 입었고 교황은 사실상 황제를 대체했다. 단지 모자가 더 커졌을 뿐. 교회는 옛 신전 자리에 들어서서 기둥을 마치 중고 이케아 가구처럼 재활용했다. 대본은 로마 군대식 규율 그대로 위계, 의식, 지휘체계.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기독교인을 십자가에 못 박던 제국이 이제는 그 십자가 위에 정체성을 세웠다.
중세 내내 가톨릭 교회는 로마의 유령 집주인처럼 행동했다. 세금 대신 11조를 걷고 십자군이라 불린 군대를 지휘하며 구원을 여권 도장 찍듯 배급했다. 농담은 이거다. 로마 정부는 무너졌지만 종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브랜딩을 해냈다. 황제를 교황으로, 신들을 성인으로 바꿔치기 하면서도 세상이 여전히 로마의 박제에 맞춰 행진하게 만들었다. 로마는 476년에 무너졌다지만 솔직히 말해 무대를 떠난 적은 없다. 단지 장르만 바꾼 거다. 오늘날 로마의 유산은 어디에나 숨어 있다. 오락과 정치라는 분장으로. 할리우드는 로마를 사랑한다. 아기 오일에 번들거리는 검투사, 슬로우 모션으로 고함치는 황제, 그리고 아카데미상 노리는 타이밍으로 서로 찌르는 원로원 의원들. 당신이 검과 샌들 영화 한 편 볼 때마다 사실상 카이사르의 홍보 캠페인에 기부하는 셈이다. 정치, 똑같다. 지도자들은 아직도 키케로를 인용하며 라틴어 몇 마디 하면 지혜롭게 보인다고 믿는다. 의회들은 여전히 토가만 빠진 원로원처럼 보인다. 공화국의 아이디어마저도 지친 슈퍼히어로 프랜차이즈처럼 계속 리부트된다. 아이러니는 달콤하다. 야만족에게 무너진 로마가 이제는 마블식 영화, 아무도 이해 못하는 라틴어 수업, 그리고 리비 번역본 같아 보이는 정치 연설 속에 살아있다는 것. 제국은 죽었지만 그 유령은 워커홀릭이다. 넷플릭스, 교과서, 선거 구호를 떠돌며 괴롭히고 있다. 로마는 세상을 한 번 정복한 게 아니다. 지금도 계속한다. 할리우드의 뻔한 대작과 정치인의 라틴어 말장난을 무기로